자, 오늘 제가 이 강의 하려고 잡은 제목은 지호락입니다. 지호락은요, 논어에서 따온 말입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논어에 있는 말인데요.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갖지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호락은요, 이게 성공의 조건입니다. 성공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 조건이 이 지호락이란 말이에요. 알고 좋아하고 즐긴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좋아할 거며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즐길 거냐 말이에요. 프로야구에 대해서 룰을 전혀 모르는데 그거 뭐가 재밌게 있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아메리칸 풋볼 무지무지하게 재밌습니다. 근데 그거 룰을 알아야 재밌지. 저 자식들은 왜 머리에 뒤집어 쓰고 맨날 가지고 뛰나? 우리 마누라는 또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룰을 전혀 모르니까 재미가 없어요. 뭔가에 대해서 알아야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이 지극한 경제에 이르면 그걸 즐기게 됩니다. 이것은 학문이건 뭐건 간에, 그리고 사업이건 간에 사업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좋아할 수가 없고 좋아하지 않으면 즐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짐이 되고 노동이 되면 어떻게 성공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을 하려고 여기 모두 계신 건데, 전통사에서 특히 조선왕조에서의 성공은요, 과거에 합격만 하면 성공하고 출세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우리가 산업화가 돼 가면서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도 사자 돌림의 직업을 가지면 다 해결됐어요. 뭐 검사, 변호사, 무슨 의사, 교수 하면 다 해결됐는데, 지금은 그 사자 돌림 직업을 갖는다고 해서 성공과 출세가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의사이기 때문에, 변호사이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성공을 해요. 지금은, 그래 옛날에는 그 직업만 가지면 성공하고 출세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이제 21세기에 들어오면은 성공과 출세의 개념이 자기가 좋아하고 즐기는 분야에서 우직하게 밀어붙여서 자기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한 거예요. 그것도 어려운 조건 하에서. 재벌 2세나 3세는요, 다 수백억, 수천억 재산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성공했다. 그럽니까? 그건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는데, 또 사회적으로 그렇게 높이 평가도 않는 분야에서 저거 해가지고 밥 먹고 사나 하는 분야에서 자기가 좋아하고 즐기면서 그 분야에서 자기 목표를 달성한 사람을 우리는 성공했다고 그럽니다. 출세는 문자 그대로는 세상에 나온 게 출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출세의 개념은 누구에게인가 도덕적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출세한 거예요. 꼭 돈 벌었다고 저 영향력이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자기에게 직접 물어봐야 돼요. 나한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꿈이 있느냐?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내는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없으면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지호락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성공의 조건입니다. 알고 그걸 철저하게 알면 좋아하게 돼요. 좋아. 요거 네트워크 마케팅도요, 뭔가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구나, 국민 경제에 좋은 거로구나,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구나, 당신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지 않고 나에게 뭐라고 하건 나는 내 양심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했을 때 좋아하게 돼요. 알아야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좋아하고 열심히 몰입하다 보면 그걸 즐기게 된다고요. 이게 같은 일이라도 힘들게 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노동이 되고, 이렇게 되면 유의가 되는 거예요. 오락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밑바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알기 위해서 여기 모신 거란 말이에요. 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고 그걸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즐긴다는 것은요, 어떤 문제 또는 그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 포지티브 애티튜드를 갖지 않으면 그게 나오지가 않아요.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데 뭐 때문에 그걸 알아봅니까?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알아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좋아하게 되고, 그래야 그걸 즐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공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긍정적인 태도, 다시 말하면 내가 200만 원, 300만 원을 벌어야 되겠다, 그것보다 2천만 원, 3천만 원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 그것이 무슨 마술이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요, 학문적으로 그것을 자기충족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세계적인 사회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모튼 교수가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것을 자기충족적 예언이라고 이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200만 원, 3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3천만 원을 벌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이 이론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 로버트 머튼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순자라는 여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무 근거도 없이 나는 아마 이혼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충족적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은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충족적 예언은 자기가 예언한 대로 된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이 샌프란시스코 한 초등학교에 레노 제이콥슨이라는 교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레노 제이콥슨이라고 하는 여자 교장 선생님인데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로젠탈 이 로버트 모튼 교수의 자기충족적 예언 이론을 보고 하버드 대학의 또 다른 사회심리학자인 로버트 로젠탈 교수에게 편지를 보내서 로버트 머튼 교수의 자기충족적 예언이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 같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다시 말하면 선생님의 학생에 대한 기대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놈은 공부를 잘하겠는데, 그러면 잘한다는 거예요. 그놈이 이놈은 못하겠는데, 그러면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버트 모튼 교수의 자기충족적 예언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젠탈 교수에게 같이 연구를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로젠탈 교수가 캘리포니아로 가서 그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학생 65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을 한다는 사실을 교장 선생님과 로젠탈 교수만 알고 있어요. 그 학교의 교사분들이라든가 학생들은 전혀 몰라요. 전혀 자기들이 지금 실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두 학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IQ 테스트를 했습니다. IQ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선생님들과 학생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장차 성적이 매우 올라가고 미국의 영재가 될 학생을 판별하기 위해서 IQ 테스트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과 선생님은 그렇게 하라. 그래서 테스트를 하고 아무렇게나 20%를 골랐어요. 그 채점도 안 하고, 채점해가지고 놔두고 아무렇게나 20%를 골라가지고 선생님한테 통보를 했어요. 이 학생들이 장차 미국을 이끌어갈 인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버려 둬버렸어요. 내버려 두고 8개월 후에 다시 똑같은 시험지로 다시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두 학자는 기절할 뻔했어요. 자기들이 아무렇게나 골라가지고 요 학생들이 앞으로 영재가 될 것이라고 한 놈들이 죄다 영재가 돼 있어. 선생님만 알고 있어. 저놈이 영재가 될 것이다 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그놈을 보는 눈이 달라. 옛날에는 문제를 틀리면 자식아 나 같은 놈이 그렇지 그랬는데, 이제 틀려도 뭐 어린애니까 그럴 수 있지, 이놈이 영재가 될 거야.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줘. 뭐 괜찮아 뭐 이렇게 성적이 팍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저학년일수록 성적이 많이 올라간 게 아직 자기의 고정관념이 굳어져 있지가 않아. 나는 못하는 놈이야. 그런 게 없어. 항상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학년이고 가정이 불우한 아이일수록 성적이 팍 올라가 버렸어요. 야,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게 뭐냐. 어떻게 교사의 기대가, 이놈은 영재가 되리라고 하는 기대가 진짜 이놈이 영재가 되어가느냐, 요거예요. 요게 자기 충족적 애연이에요. 그래서 레노버 제이콥슨 교장 선생님과 심리학자입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로젠탈 교수가 이 현상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붙였습니다. 교육학에서 아주 무지무지 유명한 피그말리온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피그말리온이 뭐냐 말이에요. 피그말리온. 그리스 신화에 사이프러스 섬에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왕이 살고 있었어요. 왕은 왕으로서도 유명하지만 아주 조각을 무지무지 잘하는 사람, 조각가예요. 조각가인데 아주 잘생긴 왕이고 아주 건장한 청년 왕인데 또 이상하게 또 여자를 또 무지무지 싫어했어. 왜냐하면은 그 도시에, 그 도시국가의 여자들이 괜히 아프로디테를 헐뜯다가, 아프로디테는 누구냐 하면은 로마 신화에서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미의 여신이에요. 사랑의 여신 미의 여신이 아프로디테인데 비너스를 괜히 헐뜯다가 아프로디테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창녀로 살다가 바위가 되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 뒤로 더욱더 여자를 싫어해. 그런데 조각을 무지무지 잘하는데 자기가 대리석으로 조각을 맛있게 아가씨 조각을 했는데 아이고 자기 마음에 꼭 들어. 자기가 했는데도 자기 마음에 들어, 이 아가씨가. 그래서 피그말리온이 우와, 저 아가씨가 내 마누라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간절히 바랐어요. 간절히 바라는 걸 보고 아프로디테 여신이 그 여인을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이게 그 유명한 아름다운 갈라테이아입니다. 이것은 조각가들과 미술가, 문학가들의 좋은 소재가 됐습니다. 자기가 조각해놓은 요 여인이 이제 사람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로버트 머튼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2천만 원을 벌겠다고 간절히 원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주자는 이것을 이제 논어 집주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강불식이라고 그랬어요. 자강불식은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요, 스스로 굳건하게 대해서 쉬지 말고 노력하라, 그러면 성공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군자가 된다 그랬어요. 군자, 젠틀맨, 다시 말하면 성공한다, 그 말이 오늘 개념으로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나는 해낼 수 있다고 굳건하게 마음을 먹고 쉬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요 지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게 자기 계급장 낮추는 거예요. 제가 이 지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말은 모든 인간은 무식하다예요.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던데 그 철학자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인간은 무식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것 외에는 모르니까. 그래놨더라고. 아, 맞다. 자기가 아는 것 외에는 모른다. 예를 들면 변호사 직관에는 지식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동차 정비소에 갖다 놔봐요. 아마 기능공한테 맨날 이 등신아 그거 하나 못하냐, 맨날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법률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은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는 이게 오리무중이야. 무식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무식합니다. 문제는 그러면 누가 유지, 즉 누가 지가 있고 누가 무지하냐, 요 문제예요. 그런데 무지와 유지는요, 지식의 양 가지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지식의 양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에 비하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예요. 무한대.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팔자를 이렇게 옆으로 써놓으면 그게 무한대예요. 자,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산수 한번 해봅시다. 1분의 무한대분의 1은 얼마입니까? 네? 이야, 이게 여기 오시기를 잘했네. 이게 무한대분의 1은 제로입니다. 제로. 1을 무한대로 쪼개봐요. 그거 없어져 버려요. 무한대니까 한이 이렇게 쪼개버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무한대분의 10만 원 얼마예요?
예? 이 제로예요, 제로. 10만을 무한대로 쪼개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예요. 무한대분의 1000억은 얼마예요? 제로예요. 다 제로예요. 뭐든지 무한대로 나눠버리면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식의 양이 1이건 100만이건 1000억이건 간에 지구상의 지식에 비하면 제로다,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무식하다. 그러면 유지와 무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걸 누가 구분해놨냐? 공자가 구분해놨어요. 그런데 톨스토이가 이 논어를 읽고 지식을 이렇게 잘 정의한 것은 지금까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서양의 학자들이 지식을 정의할 때 공자가 정의한 이걸로 합니다. 지지, 위, 지지, 부지, 이, 부지, 시지야. 공부, 제비, 지적 이런 것 같은데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아는 것이니라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모르는 것도 안다고 우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밑에 해설이 다 나와요. 주자가 그렇게 해석해 놨어요. 일반적으로 무지하고 용맹한 자들은 모르는 것도 안다고 우기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무지라고 한다. 그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한 말은 모든 지식을 알 수가 없으니, 다 알 수가 없으니 네가 안다고 하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는 것은 모른다고 해라. 그것이 곧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근데 노자는 한 술 더 썼어요. 지, 부지, 상, 부지, 지, 병.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병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병이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처음 입문한 분은 사회에서 자기가 학자가 됐건 교수가 됐건 고관 대작이 됐건 기업 CEO가 됐건 그건 자기가 무지하다고 보고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결코 성공하지 못해요. 그거 왕년 찾아가지고 잘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호락을 해야 되는데 호락, 좋아하고 즐겨야 되는데 어떻게 호락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호락할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행위 주체가 돼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한다고 해야 호락을 할 수 있어요. 그렇듯이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즉 즐기지 않고 자기가 행동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끝까지 못한다. 그 말. 예. 이걸 이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 자신이 행위의 지처가 돼야 되고 미래지향적 사고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뭘 했느냐는 것은 당분간 잊으시라는 거예요. 그거 계급장 다 알고 있어가지고 알아주는 놈 한 놈도 없다. 남이 아닌 나 자신과 비교해보고 어제 오늘 지난달에 나와 지금 나가 어떻게 발전됐느냐. 과욕은 불만은 욕망을 통제하다. 너무 빨리 벼락부자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작은 성취에서 재미를 발견하고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재미를 발견해야지 목표를 그것만 보면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으면 재미없는 일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들 간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이 되려고 그래도 자기를 낮춰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고 내가 과거에 뭐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자신의 단점에 집착하지 말고 장점을 활용하라. 이렇게 하면은 호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일을 하면은 꿈과 목표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 단지 자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끝까지 가겠다. 인내. 애터미의 산의 정상은 임페리알인데 임페리알 가도 소득의 정상은 딱 정해져 있어요. 빨리 올라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정상에 올라가면 스톱한다고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올라가면은 먼저 간 사람과 거기서 만나게 돼 있어요. 만나게 돼 있다고요. 심지어는 포복으로 가도 갈 수 있어요. 다리 아픈 분은 포복으로 기어 올라가도 중단만 안 하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기가 못하면 나들이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상속이 되면은. 그래서 포기만 안 하면 비전을 보고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 자, 다음. 이게 이제 특히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네트워크에 리더는 반드시 선입관을 가지면 절대로 안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저는 인상 보니까 말이야. 인상 더럽고 말이야. 그러면 리더가 그걸 불친절하게 대하면 이 사람도 불친절하게 대해요. 이게 기본 테이크고 액션은 리액션이에요. 작용과 반작용이란 말이에요. 바위가 밉다고요.
바위를 세게 치면 칠수록 주먹이 아파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액션, 리액션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전혀 똑같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불친절하게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나에게 불친절하게 해요. 그래 놓고 하는 소리가 너는 처음부터 인상이 그렇더구만. 왜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대하니까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더는 절대로 외모를 보고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해준 것만큼 리액션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소문 만복내. 웃는 집안에는 만복이 들어온다. 그 말 아니에요. 이게 긍정적 자세입니다. 부정적 자세를 가진 사람이 웃을 수가 없어요. 관상쟁이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웃는 얼굴을 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렇죠? 친절한 사람한테는 불친절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불친절한 사람도 친절한 걸 좋아해요. 그거 이상하더라고. 저는 불친절하면 또 친절한 걸 좋아한다고? 또 거만한 사람일수록 겸손한 걸 좋아해요. 겸손한 사람을. 저는 거만하면서. 그래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받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없다. 이게 액션 리액션이에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작용과 반작용. 받고 싶으면 먼저 어떻게 해라? 주라 이 말이에요. 받고 싶으면 주라. 그 다음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자, 이 책 많이 보셨죠? 예, 일본인 학자가 쓴 건데요. 예, 이게 이제 그 결정 구조죠. 이게 좋은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데 악마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물 결정 구조가 이렇게 된다. 여기에 어떤 언어로 하건 고맙다나 한국어로 고맙다, 그 다음에 이태리어로 그라지에, 당케 이렇게 고맙다는 말을 하면 결정 구조가 아름다운데 이 바보 같은 놈, 망할 놈 이렇게 하면 찌그러진다는 게. 다시 말하면 물 한 컵을 마시더라도 웃는 모습, 감사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마셔야 그것이 약이 되지. 아무리 좋은 음식과 물이라도 인상 쓰고 기분 나쁘고 누구를 저주하고 그러면 그게 독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결정 구조가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 사람은 이게 몇 배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호락하기 위해서는 좋은 말, 좋은 인상, 감사하는 마음 이걸 가져야 된다. 나쁜 마음, 저주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에게 독이 된다. 자, 모두 지호락, 다시 말하면 알고 좋아하고 즐기면서 정상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